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언제나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티타임. 이번 주는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가을을 맞아 전자책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재미있는 IT 이야기 출발하시죠. (5G라는) 얘기는 빨라진다. 힘센 사람들을 위한 통신이었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들에게도 가입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냉장고도 가입해야 되고 세탁기도 가입해야 되고. 한 시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당신의 취향 저격 IT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가을이에요. 가을 하면 뭐죠? 독서의 계절. 네. 이 잉크는 네. 이 잉크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전자잉크라고 표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네, 티트렌드 킷리스트 같은 서비스예요. 이름은 Remember Your Future네요. 기억하라 너의 미래를. 네, 오늘의 팁. 조만간 몇 년만 있으면 이제 4세대 이동통신을 넘어서 5세대 이동통신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빨라지면, 특히 5G라고 했을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뭔지 오늘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봉열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5G라는 얘기는 사실 이제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요, 빨라진다. 그리고 한 2018년 정도 되면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치고 나가겠다. 예,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5G가 뭔지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하죠. 예, 그 5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선 이동통신에서 네. 그 세대가 갖는 그 제너레이션이 갖는 의미부터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1세대가 아날로그 통신이었다면은 예. 2세대로 가면서 디지털 통신으로 바뀌었고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4세대는 LTE인데 그 이전에 3세대 그 WCDM하고는 상당히 많은 그 시스템적으로나 단말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3세대에서 4세대 넘을 때는 거의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1세대, 2세대까지 공통점이 있고 3세대 그리고 4세대 또 묶어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선 1세대 이동통신은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에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에서 상용화를 했는데요. 예. 1세대 이동통신을 그냥 쉽게 말하면 힘센 사람들을 위한 통신이었었어요. 단말기 가격이라든지 그 서비스 이용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엄청 비쌌죠. 2세대 이동통신은 역시 음성전화가 서비스입니다. 1996년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세계 최초로 CDMA 방식으로 2세대 상용화를 시작을 했는데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졌고 서비스 이용료도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2세대 이동통신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성전화 통신이었다면 3세대 통신에서는 첫 번째로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데이터라는 거. 이를테면 뭐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동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3세대가 그 크게 히트를 친 게 바로 뭐냐면은 어느 정도 속도가 제공이 되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죠. 그렇죠. 2007년도 아이폰이 처음 등장한 그때가 이제 사실상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제 2011년 3세대 막바지에 들어서게 되면 그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속도보다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비디오가 끊긴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겼었고요. 그렇죠. 글로벌 로밍이 가능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게 또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3세대부터는 그 전 세계가 거의 똑같은 그 이동통신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 방식을 쓰게 되면 한국에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가지고 계신 단말기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글로벌 로밍이 가능하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4세대로 넘어와야 되겠죠. 2011년 7월에 LTE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오면서 그 LTE에서의 그 데이터 속도의 그는 거의 혁명적이었는데요. LTE 속도는 3G 대비해서 거의 한 10배 이상 빨랐습니다. 그래서 10배. 누가 보더라도 이걸 한번 딱 써보면 옛날에는 다운로드가 뭐 예를 들면 10초가 걸리던 게 진짜로 그 광고에 나온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다운로드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LTE가 롱텀 이볼루션이에요. 4세대가 계속 진화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4세대가 시작된 게 2011년인데 처음엔 75Mbps가 나오다가 현재는
150메가, 225메가, 300메가bps까지 속도가 발전된 건 롱텀 이볼루션 안에서 점진적으로 그 진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우선 지금 4G LTE 시대에서 우리가 그 경험하고 있는 그 이동통신은 어느 정도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서 항상 프로야구 중계를 봅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항상 동영상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면 현재에서는 속도가 빨라지면 어떠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현실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가상현실이요? 지금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어느 순간 5G로 넘어와 버렸네요. 예. 가상현실 컨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면 현재 있는 그 데이터 속도보다 한 12배 정도가 드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가 이제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시스템의 용량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높아져야 그러네요. 되죠. 그럼 지금 5G는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5G라고 하면 마냥 그러면 뭐 영화를 1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뭐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나요? 5G에서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게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걸 내기 위한 가장 쉽고도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는 주파수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보다 속도를 한 10배쯤 높이기 위해서 주파수를 10배쯤 더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는 그 가용한 주파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죠. 예, 제한돼 있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5기가, 28기가 또는 심지어 뭐 73기가라든지 그렇게 고대역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5G의 그 기술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주파로 올라가게 되면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소자들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이 굉장히 소형화가 되면서 예를 들면 뭐 그 신호등에 설치가 된다라든지 물론 촘촘하게 설치가 돼야 되겠지만 하나의 기지국의 가격은 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 시대가 곧 온단 말이에요. 이제 왔다고 쳤을 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첫 번째는 방금 그 저희가 이제 논의를 했던 더 빠른 속도는 계속 진화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더 빨리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죠. IoT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띵스에 센서를 붙이고요. 예. 그 센서가 뭔가를 센싱을 하고 이걸 보고하려고 통신이 붙는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더 낮은 속도지만 더 싸게 배터리가 더 오래 가게 그 초저전력 통신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현재 IoT 또는 스마트홈을 5G가 없이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광고도 하고 광고도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유선 인터넷을 통해서 하거나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집에 있는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5G의 꼭지가 바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무인 자동차. 자동차가 통신이 연결되면 어떤 점이 더 좋을 수 있냐 하면은요. 예를 들면 통신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통신 없이 혼자서만 하게 되면 바로 앞차와만 거리를 센싱을 하게 돼요. 잘못하면 충돌이 있게 돼요. 근데 5G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충돌이 있게 되면 그 충돌을 센싱을 기지국 또는 뭐 비콘 같은 게 센싱을 할 수 있고요. 7번째 차 앞에 충돌이 있다는 걸 알고 이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가끔 영화 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원격 수술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굉장히 고신뢰성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지연 성능이라고 하죠. 레이턴시 또는 딜레이가 극도로 짧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존의 4세대까지는 사람끼리만 이제 통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제 5G가 되면은 사물 인터넷이 들어와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예. 통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통신을 쓰는 개체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가입자가 늘어야 되는데요. 어허. 근데 인구는 늘지 않고 그러면 가입자는 아니지만 가입 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사물들에게도 가입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냉장고도 가입해야 되고 세탁기도 가입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가스밸브 보고 65,000을 내라고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 가스밸브에 사용되는 통신은 굉장히 싸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5G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018년 2월이면 전 세계 우리 한국 입장에서 5G를 시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2020년 그 5G를 상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장비 제조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같은 유럽 기반의 회사들도 5G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LG전자도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그런 데들도 5G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서 이미 5G에 대해서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5G 이야기하면서 재난 통신망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재난안전통신망이 뭐냐 하면 국가에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경찰관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테트라라든지 P25라고 하는 통신 방식을 썼습니다. 그 방식들이 좋은 점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아요.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LTE 기반의 이제 PSLT라고 하는데 LTE 기반의 퍼블릭 세이프티 네트워크를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는 음성만 전달해서 소방관과 중앙 제어센터가 통신하던 게 이제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고 영상 통신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것도 역시 5G가 이제 정착되면 넘어가겠군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5G로 넘어가게 되면 교통사고가 딱 났을 때 원격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미래가 굉장히 풍요로우려면 통신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6G, 7G 계속 나오는 겁니까?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롱텀 이볼루션 LTE를 뭐라고 불렀냐면 롱텀 임플로이먼트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먹고 살아보자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우스갯소리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G를 잘만 사용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수도 밸브에 모두 센서를 붙여서 어디서도 이제 물이 낭비되는 걸 막게 되면 기술이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되죠.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6G, 7G로 가면서 저희도 밥 벌어 먹고 살고 그다음에 사회도 보다 행복한 사회가 되겠죠. 통신이라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야기하시다고 변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시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당신의 취향 저격 IT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DMC 미디어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이메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뉴스, 자료 및 정보 검색, 인터넷 뱅킹, 소셜미디어 등의 순위였는데요. 인터넷 이용은 하루 일과가 본격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급증해 자정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밤 9시에서 12시 사이가 61%로 가장 높았고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오후 6시에서 9시까지가 모두 57.7%로 해당 시간대의 인터넷 접속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일하는 시간에 일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가장 많네요. 탈출할래. 대륙의 실수라고도 불리는 샤오미가 또다시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운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4K TV의 절반 가격으로 60인치 4K TV, 미 TV3를 우리 돈 88만 6천 원에 선보였고 세그웨이를 인수한 나인봇과 함께 1인용 전동 스쿠터 나인봇 미니를 공개했는데요. 이 역시 35만 원 돈으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샤오미가 공개한 미 TV3는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글로벌로 제품을 출시하면 시장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인봇 미니 구매를 향한 시선 또한 뜨겁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 샤오미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 기세인데요. 샤오미의 가격 전략 아주 훌륭하네요. 기술력과 가격 파괴력을 통한 샤오미의 시장 잠식. 위험하다, 위험해! 한국인 위험하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양분하는 구글과 애플이 연달아 최신 스마트폰을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구글의 넥서스 5X와 애플의 아이폰 6S 그리고 6S 플러스가 주인공인데요. 안드로이드 6.0을 탑재한 넥서스 5X는 50만 원대의 출고가로 중저가폰 시장을 겨냥합니다. 반면 로즈골드 색상과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애플의 아이폰 6S 시리즈의 출고가는 100만 원대로 고가에 속하는데요. 출고 가격이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주 고객층과 공략 대상이 달라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이 많은 한국 이통시장에서 누가 신규 고객을 얼마나 끌어들일지는 조금 궁금하네요. 능력에 맞게, 취향에 맞게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이겠죠?
카카오는 국내 최초 리무진형 고급 택시 카카오 택시 블랙을 공개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현금이나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오직 카카오페이로만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요. 카카오페이가 결제 수단으로 선정되면 카카오 택시의 첫 번째 수익 모델이 되는 셈입니다. 기본 요금 8,000원의 벤츠 택시. 비싸고 까다로운 고급 택시 서비스를 누가 기꺼워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빼놓을 수 없는 IT 트레이닝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 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테크 수다 시간입니다. 자, 도한구 기자 그리고 정보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가을이에요. 가을 하면 뭐죠? 독서의 계절. 네, 독서의 계절. 독서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 나누는 주제가 전자책입니다. 전자책 나온 지 꽤 됐죠? 개념이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에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80년대, 90년대에도 전자책 개념이 있었다고요? 컴퓨터를 개인이 한 대씩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보급이 되었고 컴퓨터가 글자를 화면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부터 책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나 그 물리적인 부피가 방대한 백과사전류와 같은 책들이 있잖아요. 부피도 가벼워지고 더 좋지 않을까. 컴퓨터로 글자를 읽는다는 거. 이것도 전자책의 개념이다라고 본다는 얘기네요. 근데 실제로 전자책에 대해서 출판 업계에서는 무엇을 전자책으로 불러야 하느냐. 네. 지금 요 원고와 같은 거를 화면으로 보면은 네. 이것도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 책이 아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 답이 없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들에서 막 만들어낸 게 전자책 전용 단말기.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오늘 지금 저희가 말이죠. 무려 이만큼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은 전자책 단말기가 좀 유명하게 된 거는 그 아마존이 킨들을 만들면서 그렇지 네, 않습니까? 2007년이었고요. 아마존이 낸 단말기는 통신이 가능하고 책을 내려받거나 또 내가 이미 산 책을 보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이전보다는 더 쉽게 쓸 수 있게 되었고 대량 물량 공세가 가능해져서 접근성이 편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킨들의 종류가 3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킨들. 이 전자책 그러니까 킨들이 이제 화제가 됐던 이유가 뭐였죠?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은 이 화면을 켜시면 나오겠지만 왜 미국에 보면은 갱지 같은 종이로 인쇄한 책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방송을 표현하기 굉장히 좀 부적합한 그 표현이라고. 그 책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해상도가 아니었다라고 느낌을 주는 단말기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이제 일컬어서 전자 잉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전자 네, 잉크라는 맞습니다. 건 어떤 개념입니까? 전자 잉크라는 용어보다는 요새는 이제 이 잉크라고 많이 이 잉크나 전자 잉크나 뭐가 다릅니까? 맞지만 예. 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는 이 잉크이고요. 이 잉크는 네. 이 잉크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전자 잉크라고 표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잉크는 이렇게 디스가 된단 말이에요. 디스. 네. 전자 잉크는 네. 이 잉크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컴퓨터 모니터는 화면 뒤에서 빛이 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고 있는 동안 빛이 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피곤하게도. 그렇죠. 예. 근데 전자 잉크는 기술적으로 흰색과 검은색 입자가 전류가 흐를 때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흰색 또는 검은색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켜보세요 지금. 네. 이렇게 검정색 글자들이 한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전류가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 다시 활성화시키면 전류가 들어오겠네요. 최근에 나온 어떤 그 단말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전 단말기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맞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자면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자 잉크 기술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글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명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용어들이 흰색은 더 흰색으로, 네. 그다음에 글자의 검정색은 더 검게. 어허. 진짜 책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진짜 책처럼 그 오프라인의 경험을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어떤 그 디스플레이로 당연히 인터넷도 가능하죠. 아마존이 약간 킨들 파이어라고 네, 7인치 태블릿 칼라 맞습니다. 네. 했는데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외로
책 읽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그냥 계속 캔들 전통 파트. 국내에 또 한 그 모 출판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큐사랑 손을 잡고 그 칼라 잉크를 한번 출시했다가 온데간데 없이 지금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 그런 또 안타까운 기억도 있거든요. 그게 보니까 책과 가장 유사하게 가야 되는데 칼라로 구현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EPUB도 표준이 달라요. EPUB. 예, EPUB이 EPUB. 뭡니까? EPUB. 전자책을 볼 때마다 전 세계가 다 다른 표준을 쓰면 컨텐츠 호환이 안 되니까 그렇죠. 글로벌하게 최소한 이거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 규약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파일 명목이 이제 PDF라는 파일을 통해서 이제 글자 같은 거 뭐 문서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규격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EPUB입니까? 그렇죠. 버전마다 1.0 있고 2.0, 3.0인데 예. 3.0도 멀티미디어예요. 표준을 만드는 회사들조차도 사용자들 분명히 영상이라든가 뭐 그림, 이미지들을 움직이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태블릿 PC를 통해서 구현하면 돼요. 굳이 기기를 나누지 않고 환경을 나누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을 때 언제든 읽고 싶다. 전자잉크 기술은 흑과 백을 표현하는 거라면서요. 전자 잉크에도 컬러를 표현하는 기술이 영상이 구현돼 본데 잔상 다 남는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일단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 이슈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말기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필요한 PDF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또 넣을 수 있죠. 원한다면 파일을 넣어서 네, 마치 들고 내 다니면서 책인 그냥 것처럼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책으로 만약 오프라인 샀어요? 예. 스캔 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책을 왜 사요 그러면? 내용은 다 좋지만 그게 불편한 분들이 계신 거죠. 그렇죠. 난 검색도 하고 싶고 뭐 다른 기능도 같이 활용을 하고 싶다. 다 자르고 스캔하고 개인적으로요. 그동안에 저의 이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이 전자책 단말기로 볼만한 책이 없다. 전자책으로는 책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작권 문제가 좀 걸리는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좀 복잡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IT 서적처럼 수식이 있다던가 그림이 많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직은 한계가 있어서 좀 출판사들이나 작가분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왜요? 네. 전자책을 만드는 게 뭐 과정이 복잡합니까? 그게 약간 우리나라 출판 상황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요. 예. 기계마다 이 비교가 또 다 달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컨텐츠 하나를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권을 만들어 놨는데 유통하는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작업을 다 했는데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하기도 힘들고 또 하나 문제는 뭐 S모사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이요? 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전자책 단말기 만들었다가 접었다고. 그렇죠. 접었는데 네. 문제는 거기서 DRM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컨텐츠를 보호하려고 잡아놨는데 네네. 그렇죠. 사업을 접으니까 예, 이걸 네. 샀던 사람들 입장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이 계속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찾지도 않고 또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솔직히 말을 하면 전자책 단말기 시장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왜 성공하고 한국에서는 어렵냐 하면 네. 영어잖아요.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 컨텐츠를 수용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로 쓰다 보니까 예. 진짜 한글을 아는 사람들만 읽잖아요. 한국의 전자책 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원래 한글 때문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건 태생적인 문제가 지금 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저의 예. 사견? 예. 지금 뭐 하다가 한글 얘기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단말기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인터파크에서는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네.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더 많이 사더라. 또 이렇게 뭐 꼼수를 들자면은 각 서점에서 산 책들만 볼 수 있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샀다고 치면은 그 서점에서 그 책을 서점만 살 들어와서 수밖에 봐라. 없는 예. 상당부는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다가 그 컨텐츠를 넣어보려는 시도를 계속 하는 거죠.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 시장을 아예 놓치니까 이런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전자책이 말이죠. 보통 책을 읽거나 빌려줄게 이게 있는데 이 단말기를 들고 보통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책만 빌려주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야 정말 뭐 생각하는 대로 다 구현을 하는군요. 자 어찌됐건 이 전자책 단말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부터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면은 비슷한 게 또 뭐였지? 백과사전 것 같나?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뭐 그런 류의 뭐 어린이 책들을 명작 동화 예,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시리즈 전집으로 예, 돼 예.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방판이라고 해서 아주머니들께서 말이죠 많이 집에 다녔죠.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깨자. 사라고 하죠. 예, 집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전집은 장식용이에요, 그죠? 그걸 다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는 백과사전
50건짜리를 다 독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BS에서 일하고. 야, 훌륭한 기자예요. 이런 거 살아야 되는데. 자, 야, 저도 90년대 그때 이제 집에 컴퓨터, 그죠?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도스 시절에 네. 그리고 또 윈도우가 갓 나왔을 때 파란색 바탕에 글자는 다 흰색이었어요. 흰색이었습니다. 아니 왜 모르시는 거죠? 아니 제가 아시는 엄청 나이가 어릴 때 얘기인 것 같아서요. 야, 같이 세상에. 늙어가는 주제. 네, 애기였죠. 아시죠 그거? 저는. 네. 파란색 화면에 글자가 흰색이었습니다. 그죠? 왜 동의 안 하십니까? 농부의 자식이었죠. 아시죠? 대진 컴퓨터. 뭐죠? 저기 자막으로 정보영 기자의 생년월일 이런 걸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아닌 척 하는데 요즘 같은 온라인 세대에 털면 다 틀리는 거 아시죠? 전자책으로 보면 되지. 종이책으로 왜 봅니까? 그래서 안 보잖아요. 책 보는 사람 있어요. 서점 가보시면. 있긴 있죠. 아, 저는 항상 자주 갑니다. 거기 가서 뭐 사람 구경하라고 하시잖아요. 흐름을 예. 어떤 책이 잘 나가나. 어떻게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보시면. 이거 하려면은 예. 살짝 읽지 않았는데 마치 읽은 것이냐. 머릿만 한번 어떤 읽고 이렇게 보는 아하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죠 책을? 원하는 대로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전자책이냐 종이책이냐를 그렇죠. 나누지 않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꾸 화면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쪽도 보시고 카메라도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NG에 나갈 거예요. 예. 본인 하지 말아주세요. 얼굴 좀 많이 좀 이렇게 얼굴 좀 많이 좀 찍어주세요. 좀. 저 얼굴 본인 많이 얼굴이 안 안 나온다고 나오는데. 굉장히 좀 불안해합니다. 네. 네, 티트렌드 이만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해외 비즈니스 모델 준비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체커라는 서비스인데요. 체커. 네. 요즘에 온디맨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우버나 뭐 인스타카트나 이런 서비스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참여자들을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되는 니즈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마디로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카모 업체에서 네. 대리운전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얘기가 대리 기사들이 얼마나 안전한 사람인지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해줄 것이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일단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예. 그리고 뭐 만약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했던 히스토리가 어떠냐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체커의 서비스인 겁니다. 책임을 또 져야 되는데 모아서 일단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예. 대해서 평가는 아마 이 업체들이 직접 평가를 해준다기보다는 나중에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마 본 업체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검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의 웹사이트나 앱에다가 이 기능을 API를 끌어와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업체에서 검증 절차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인스타카트나 예. 뭐 그룹허브, 도어래시 같은 배달 서비스 이런 업체들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범죄 기록을 업체들이 마구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는 없어요. 예. 개인이 직접 범죄 기록을 떼어와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하고는 약간 사업 모델이 정확하게 일치될 수는 없지만 전 비교하고 싶은 게 예전에 예. 뭐 미국의 골드러시 같은 거 한창 막 발생할 때 사실은 금을 캐러 가는 사람 그 당사자들보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청바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작업법. 이런 사람들 네, 작업법. 이런 사람들이 더 수익을 벌게 된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렇게 온디맨드 시장이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 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굉장히 그렇군요. 각광받을 수 있다. 머리 잘 썼네요. 네. 예.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일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 같은 서비스예요. 이름은 순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순? 예를 들어서 차 기자님도 친구나 뭐 지인들을 통해서 영화를 추천받는다든지 예. 이 책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다더라.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흘러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저장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버킷리스트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메모장을 항상 활용을 했대요. 예. 메모장에다가 막 기입을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누가 내 친구 필립이 추천해준 뭐 어떤 책 이렇게 추천을 받은 거를 바로 기입을 해놨지만 나중에 가면 리스트가 너무 길어지고 지저분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기억도 거예요. 안 나고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딱 스페시픽하게 활용을 해서 영화, 그러면 영화 카테고리에다가 그 추천받은 이름을 딱 입력을 하면 아. 기본적인 정보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바로 업로드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레스토랑이나 괜찮은 바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정보를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다음에 한번 꼭 와보고 싶네. 그거를 이제 메모장에 해두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 이 서비스에 기록을 해둘 수 있다. 역시 그 생활 속에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Remember your future네요. 그렇죠. Remember your past가 아니라 굉장히 그렇죠? 웃기네요. 굉장히 모순적인 그 의미예요, 그죠? 네네. 기억하라 과거를, 이게 아니라 너의 미래를. 미래에 뭐 할 건지를. 어허.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아이디어, 이 IT 쪽에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라 부르지 말자. IT어라 부르자. 아이디어. 그런 IT어를 갖고 계신 분들, 데스밸리를 넘어라 이 스타트업 오디션인데 뭔가 한 번도 투자받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아이디어는 세상에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는 주소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 재밌겠죠? 네, 예. 기대됩니다. 네, 빛나는 아이디어 준비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오늘은 이 5G는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람과 사람만의 통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통신의 개념이 온다는 거. 그 시대가 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